갑부는 가난한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말했다. 내 아들이 처음으로 말을 하게 해준다면 너를 내 딸로 입양하마.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모두를 할 말 없게 만들었다.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거운 시청 되세요. 가을비가 한빛타워의 유리벽을 세차게 때리는 가운데 이준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서서 아래의 도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만은 가질 수 없었다. 그의 뒤편 아들 이하준은 가죽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완벽한 침묵 속에서 나무 블록으로 탑을 쌓고 있었다. 아이는 5살이었고 단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었다. 이준호 대표님, 박민석 박사님이 하준이 평가를 위해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렸다. 이준호는 눈을 감았다. 또 다른 전문가가 12명이 했던 말을 반복하겠지. 하준에게는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의 침묵에는 의학적인 이유가 없었다. 아이는 그저 말하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었다. 들여보내세요. 이준호가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석 박사는 하준과 45분을 보냈고 이준호가 외울 정도인 검사들을 진행했다. 검사가 끝났을 때 박사는 이준호를 옆으로 불렀다. 하준이는 지능이 높지만 정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었죠. 저희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유감스럽지만 알겠습니다. 이준호가 말을 끊었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전문의가 떠난 후 이준호는 아들 옆에 앉아 그가 블록을 쌓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준은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치 아름다운 유령과 함께 사는 것 같았다. 이준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떻게 너에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가야, 네가 단 한마디만 해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텐데. 엘리베이터가 울리고 비서가 나타나 아래층에 3시간째 버티는 노숙인 아이가 대표님을 찾고 있으며 긴급한 일이라고 보고했다. 대표님의 성함과 하준이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준호는 하준의 사생활을 조심했기에 충격받았다. 어떻게 거리의 아이가 아들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준호가 건물의 유리문을 나섰을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대리석 벽에 몸을 웅크린 아이는 이갑살도 차에되어 보이지 않았다. 젖은 금발의 창백한 얼굴,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이준호를 멈추게 한 것은 아이의 눈이었다.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이준호 대표님. 그녀는 떨리는 이빨에도 불구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김은아입니다. 제가 대표님 아드님을 말하게 할 수 있어요. 이준호는 턱을 굳혔다. 또 다른 사기꾼이군. 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많은 것을 알아요. 은하는 하준이, 2년 전 엄마 윤지원, 사망 후 말을 멈춘 것, 14명의 의사, 귤색 음식, 6개 블록탑까지 정확히 말했다. 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이준호의 피부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을 말해줬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은하는 일어섰고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 있었다. 할머니 로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특별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하준이를 도울 수 있지만 저도 대표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해요. 돈이겠지. 이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하의 턱이 들렸다. 집과 가족이요. 하준이가 말을 하게 해주고 저를 입양해 주세요.
그게 거래예요. 이준호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빗속에 서서 그는 2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을 느꼈다. 만약 이것이 어떤 종류의 사기라면 아니에요. 은하는 이제 이빨을 떨었다. 너무 춥고 배고파요.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경계심을 거스르고 이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가자. 그들이 입구를 향해 걸어갈 때 은하는 갑자기 멈춰서서 타워를 올려다보았다. 아이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20층 왼쪽에서 세 번째 창문. 저를 무서워하지만 또한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건 좋아요. 시작이군요. 이준호의 피가 차가워졌다. 하준의 방, 바로 그 창문이었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안은 숨 막혔고 아이는 침묵했다. 문이 열렸을 때 한복순 아줌마는 초라한 소녀의 모습에 숨을 들이켰다.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하고 옷을 찾아 드릴까요? 이준호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귤색 음식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세요. 하준이를 위해서요. 항상 4시 15분에 배고파 하거든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4시 3분. 이준호는 하준이 항상 그 시간쯤 부엌에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아줌마, 은하를 손님용 욕실로 데려가 주세요. 은하야, 씻고 밥을 먹은 후에 이야기하자. 먼저 하준이를 봐야 해요. 은하가 예상치 못한 권위를 담아 말했다. 절대 안 돼. 넌 내 아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 하준이는 지금 복도에 서 있어요. 엘리베이터 소리를 들었어요. 기다리게 하면 숨을 거예요. 이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빠르게 복도를 걸었고 하준은 벽 뒤에 반쯤 숨겨져 엿보고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 도망치려 몸을 돌렸다. 기다려. 은하가 외쳤다. 하준은 멈췄다. 이준호는 놀라움 속에서 아들이 낯선 소녀에게 집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은하는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자신을 작고 위협적이지 않게 만들었다. 안녕, 하준아. 나도 탑 쌓는 것을 좋아하지만 네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하준의 표정이 변했다. 이준호가 몇 달 만에 본 첫 번째 진정한 변화였다. 내 엄마 지원가 여기에 계셔, 하준아. 그녀가 남긴 사랑 안에 여기에 계셔. 네가 그리는 모든 귤색 크레용 안에 계셔. 이준호는 숨을 멈췄다. 하준의 엄마는 아들을 작은 귤색 노을이라고 불렀었다. 하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직 말할 수 없어도 괜찮아. 네가 너무 슬퍼졌을 때 네 말들이 갇혀버린 거잖아. 우리 할머니 로사는 갇힌 말들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하준은 은하를 향해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이준호는 숨을 죽였다. 내일 너에게 마음의 무늬놀이를 가르쳐 줄 거야.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말들이 돌아오도록 도와줘. 괜찮을까? 하준은 이제 은에게서 1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그녀를 살폈다. 그러더니 하준은 손을 뻗어 은하의 젖은 머리카락을 만졌다. 그는 손을 다시 당겨 젖은 손가락을 바라보았고 그러더니 입꼬리가 아주 작게 미소를 띠는 듯 올라갔다. 한 아줌마, 이준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이 방 옆에 있는 손님 방을 준비해 주세요. 은하가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지낼 겁니다. 은하가 한 아줌마를 따라 복도를 걸어갈 때 그녀는 이준호를 흘끗 돌아보았고 잠시 동안 슬픈 표정을 띄었다. 이준호 대표님, 하준이를 말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아이가 할 말을 듣는 것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2년 만이었다. 그는 햇볕이 잘 드는 방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은하와 하주는 바닥에 앉아 수십 가지 물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주는 웃지 않았지만 소리는 은하가 찾은 오르골에서 났고 아이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뭐 하고 있니? 이준호가 물었다. 이것은 마음의 무늬놀이라고 불려요. 우리 로사 할머니가 그녀의 할머니에게서 배웠죠. 그녀는 파란 단추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했고 하주는 귤색 블록 3개를 집어 자신만의 삼각형을 만들었다. 잘했어. 이제 이해하는구나. 뭘 이해한다는 거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말은 무늬 패턴즈에 관한 거예요. 하준이는 2년간 탑으로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 무늬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은하는 창문을 향해 은수저가 놓인 동전 7개를 원형으로 만들었다. 하준은 오랫동안 그것을 응시하더니 빠르게 정확히 7블록 높이의 탑을 쌓고 은하를 필사적인 희망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강렬하게 가리켰다. 맞아. 7. 그건 너의 안전한 숫자야. 내 엄마 지원과 네가 태어난 후 7년 동안 사셨기 때문이고 그 7년 동안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이야. 이준호는 지원이 24세에 하준을 낳고 31세에, 즉 7년 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충격받았다. 어떻게 자신이 그것을 한 번도 연결하지 못했을까? 하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그는 귤색 블록 7개를 하트 모양으로 배열하고 협탁 위에 있는 윤지원의 사진을 가리켰다.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사랑은 멈추지 않아, 하준아. 물처럼 모양만 바꿀 뿐이야. 이준호는 눈을 닦았다. 네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 거지? 엄마와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로사 할머니가 저를 돌보셨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영감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늬, 그들이 갇힌 곳을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귤색과 숫자 7을 사랑하고 슬픔의 탑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가두어버린 어린 소년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불가능해. 이준호가 속삭였다.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보셨어요. 은하가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은 옆을 보는 눈을 가졌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연결고리를 보죠 라고 하셨어요. 하준이 갑자기 은하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네가 다시 말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니? 은하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준이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먼저 네가 왜 멈췄는지 기억할 만큼 용감해야 해. 이준호는 두 아이 모두 도시에서 가장 명문사립 초등학교인 대한초등학교에 등록시켰다. 은하는 새 교복을 조용히 품위 있게 입었지만 이준호는 그녀가 옷감을 만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첫 주는 순조로웠지만 금요일 이준호는 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관련된 일입니다. 이준호가 도착했을 때 은하는 코피가 났고 하준의 교복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준호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하준의 격노한 표정이었는데 2년 동안 본 것보다 더 많은 감정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교장은 은하가 다른 학생 3학년인 브랜든을 공격했습니다. 얼굴을 때렸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은하가 말했다. 그들은 그 아이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보지 못했어요. 교장은 브랜든은 단순히 아이들과 놀아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준호는 하준을 바라보았고 하준은 은하의 자유로운 손을 꽉 잡았다. 하준아, 무슨 일이 있었니? 하준은 힘껏 고개를 끄덕이더니 은하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밀쳐내는 듯한 몸짓을 했다. 네가 은하를 보호하려고 했구나. 이준호가 짐작했다. 하준은 다시 더 세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장은 말 못하는 하준이나 거리에서 온 은하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무시했다. 은하의 얼굴이 굳어졌다. 브랜든이 하준이를 고장났다고 불렀고, 하준이가 너무 멍청해서 말을 못하는 거고,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준이 엄마는 그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살지 않고 죽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준호는 분노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브랜든에게 2번 멈추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사과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저를 비웃었고, 그래서 저는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라고 해도 또 그럴 거예요. 비를 거래한수.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교장이 말을 시작했지만 이준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브랜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양호실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필립스 부인에게 전하세요. 그녀의 아들이 제 아들에게 다시는 말을 건다면 저는 이 학교의 모든 가족이 그녀가 어떤 종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임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하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당장 2 아이 모두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 이준호 대표님, 저는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저를 막아보세요. 그렇다면 제 변호사가 오늘 안에 여기에 도착할 겁니다. 차 안에서 이준호는 하준이를 보호해 줘서 고맙다. 하지만 은하야, 사람들을 때리고 다닐 수는 없어. 로사 할머니는 때로는 세상에 수호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하준이처럼 다르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일어설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이죠. 하준은 은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러더니 이준호가 거의 운전대를 놓칠 뻔한 행동을 했다. 하준은 은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어떤 모양으로 배열한 다음 그녀를 가리키고 자신의 심장을 가리켰다. 수화로 누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은하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저를 자신의 누나로 삼고 싶대요. 이준호는 차를 길게 세웠고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있는 이 2 부서진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은하야, 내가 너와 거래를 했었지. 하준이가 말을 하게 해주면 너를 입양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입양 서류를 시작하고 싶다.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은하는 입을 손으로 막고 한 번 흐느꼈다. 그러더니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입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3주 이내에 은하는 공식적으로 김은하가 되었다. 이준호는 손님방을 은하의 영구적인 침실로 개조하고 그녀에게 페인트 색깔과 가구를 선택하게 했다. 보라색이요. 천장에 별들이 있는 것으로요. 로사 할머니는 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하준은 은하가 디자인한 별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심스러운 붓질로 생기 있게 페인트 칠하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하준과의 진전은 이준호가 희망했던 것보다 느렸다. 은하는 매일 몇 시간씩 하준과 함께 마음의 무늬놀이를 했다. 하준은 말 없는 소통에 아름답게 반응하며 정교한 배열을 만들었지만 실제 말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마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은하가 하준이 잠자리에 든 어느 저녁에 설명했다. 아이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 하지만 가까워질 때마다 무언가가 그를 멈춰요. 그가 두려워하는 무언가요.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거니? 이준호가 물었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하준이가 엄마가 돌아가신 날
무언가를 들었고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으로부터 숨기 위해 모든 자신의 말들을 가두어 버렸다고 생각해요. 이준호의 피가 차가워졌다. 윤지원은 수면 중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하주는 그날 밤 할머니 박연이 댁에 있었다. 확실하니 사실 그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날 밤은 공포와 슬픔의 흐릿한 기억이었다. 그의 어머니 박연이가 자정에 전화해서 윤지원이 반응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울부짖었다. 하준이는 어머니 댁에 있었잖아요. 그래, 윤지원이 몸이 좋지 않아서 우리는 그녀가 그냥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어머니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은하가 물었다. 이준호는 턱을 굳혔다. 어머니와 저는 대화하지 않는 사이야. 어머니는 윤지원의 죽음에 대해 나를 비난하셨지. 내가 늦게까지 일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빨리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맞았을까? 이 직설적인 질문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모르겠어. 이준호가 속삭였다. 은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로사 할머니는 죄책감은 독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치료법은 진실이며 진실이 거짓보다 더 아플 때조차도 그렇다고 하셨어요. 네 할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던 것 같구나. 할머니는 제가 아는 최고의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대표님과 하준이를 찾았죠. 그날 어떻게 우리 건물 밖에 있었던 거니? 은하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로사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끄셨어요. 할머니는 대표님의 건물 앞에서 멈춰서서 말씀하셨죠. 저 안에 있어. 갇힌 말을 가진 소년, 갇힌 심장을 가진 남자. 그들은 네가 필요하고 너도 그들이 필요해. 깨어났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았어요. 은하야, 꿈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은하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할머니도 꿈을 꾸셨어요. 할머니는 부모님의 사고가 일어나기 사흘 전에 꿈을 꾸셨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시간의 무늬도 본다고 하셨어요. 이준호는 은하가 하준의 창문과 식사 시간 같은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잊을 수 없었다. 다른 것이 있어요. 은하가 망설이며 말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하준이가 말을 멈춘 순간을 보여주셨는데 이상했어요. 꿈속에서는 슬프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이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피를 토하는 듯한 비명이 밤을 갈라놓았다. 하준이었다. 그들은 하준의 방으로 달려갔고 하준은 침대 시트에 엉켜 발버둥치며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하준아, 이준호는 아들을 붙잡고 꼭 안아주었다. 깨어나렴, 아가야. 그냥 꿈이야. 하지만 하준은 깨어날 수 없었다. 은하는 이준호를 밀치고 하준의 얼굴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감쌌다. 하준아, 내 목소리를 들어. 내 목소리를 따라 돌아와. 너는 안전해. 하준의 걷잡을 수 없던 눈이 은하의 얼굴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을 보는지 말해줘. 은하가 다급하게 말했다. 소리내어 말할 필요 없어. 그냥 내게 보여줘. 하준의 손이 광란적으로 움직이며 협탁 위에 물건들을 움켜쥐었다. 그는 램프를 넘어뜨리고 자신의 블록들을 쥐고 필사적인 속도로 쌓기 시작했다. 귤색 블록 7개, 그의 안전한 탑. 하지만 그러더니 그의 손은 파란 블록 위에서 머뭇거렸고 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파란 블록. 은하가 숨을 내쉬었다. 저건 새로운데. 파란색은 무엇을 의미하니? 하준아. 하준의 입이 열렸고 그의 얼굴은
엄청난 노력으로 실룩거렸다. 파란색, 이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윤지원이 돌아가신 날 가장 좋아했던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어. 하주는 이준호에게 쓰러져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리고 은하는 이해했다는 듯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 앉았다. 오, 하준아.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렇지. 무언가를 보았구나. 그리고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 그 기억을 묻기 위해 너의 말들을 묻어버렸구나. 침실의 어둠 속에서 이준호는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하주는 그날 밤 무엇을 목격했을까? 아들의 침묵은 5살짜리 마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진실로부터의 보호였을까? 하준의 악몽 후 이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서재에서 결혼식 날 그 파란 옷을 입고 있던 윤지원의 사진을 응시했다. 은하가 문간에 서 있었다. 하준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파란 블록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대표님의 어머니를 만나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준이는 해답이 필요하고 저는 대표님의 어머니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현명해진 거니? 저는 현명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두려워요. 오늘 밤 하준이의 악몽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가두어둔 무엇인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마침내 그 벽을 뚫고 나올 때 크게 다칠 거예요.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만약 제가 그 해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은하의 푸른 눈이 그의 눈을 꾸준히 마주쳤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아들만큼 용감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는 5살이고 대표님을 보호하기 위해 2년 동안 끔찍한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아이가 그것을 놓아줄 수 있도록 도울 만큼 용감해지는 거예요. 네 생각에 하준이가 윤지원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를 봤다는 거니? 저는 하준이가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가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평화롭게 잠자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불가능해. 이건 말도 안 돼. 이준호가 일어섰다. 저희 부모님은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트럭이 빨간불을 무시했을 때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저는 아직도 악몽 속에서 듣는 소리들을 들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하준이가 무엇으로부터 숨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요. 이준호는 무거운 몸을 다시 앉혔고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은하야, 미안하다. 괜찮아요. 로사 할머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을 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작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이해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네 할머니가 너에게 무늬에 대해 가르치신 거니?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영감은 사람들이 고통 주위에 쌓은 우리를 푸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풀 때 안에 있는 것이 그 우리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하준이가 마침내 말을 할 때 우리가 발견할 것을 두려워하니? 네.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돕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이 더 두려워요. 할머니는 갇힌 말들은 독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준이가 자신의 비밀을 더 오래 간직한다면 그것은 그가 사는 것을 멈추게 할 거예요.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화기를 들었다. 우리 어머니는 분당에 사셔. 윤지원의 장례식 이후로 어머니와 이야기하지 않았지. 전화하세요. 하준이가 어머니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세요. 전화는 4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받았다. 이준호. 여보세요, 어머니. 윤지원이 돌아가신 밤, 그리고
하준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언제 네가 마침내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었다. 내일 와. 그리고 이준호, 문희를 보는 어린 소녀도 데려오렴. 무언가가 우리에게 그 아이의 영감이 필요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단다. 이준호는 전화를 끊은 후 충격에 빠져 은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너에 대해 어떻게 아셨을까? 은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도 영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저와 같고 우리 할머니와 같아요. 어머니는 내내 문희를 보고 계셨고 자신과 함께 그것을 바라볼 만큼 용감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준호는 현실이 더 두려운 무언가가 되는 것을 느꼈다. 내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은하야? 진실이요. 그리고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분당으로 가는 운전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준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연희의 전통적인 저택. 이준호는 장례식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었다. 그들이 차를 댈 때 그는 어머니가 현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62세의 박연희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하준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그녀의 침착함은 무너졌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 하준은 할머니를 응시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1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강렬하게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안녕, 하준아. 보고 싶었어. 나는 겁쟁이였어. 하준의 시선이 은에게로 옮겨갔다. 박연희의 시선이 소녀에게로 바뀌었고 그들 사이에 인지가 흘렀다. 너는 로사 마르티네즈의 손녀구나. 박연희가 말했다. 은하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를 아세요? 우리처럼 문희를 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한 번 만났단다. 로사는 놀라운 사람이었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너를 찾으려 했단다, 은하야. 저를 찾으셨어요? 은하가 속삭였다. 로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편지를 보냈단다. 그녀의 손녀가 때가 되면 이씨 가족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지. 네가 풀려야 할 무언가를 푸는 열쇠가 될 거라고. 박연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 이준호가 말을 끊었다. 윤지원이 돌아가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안으로 들어오렴. 이것은 차도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야. 박연희의 서재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하준아, 나 아버지에게 말하려는 것은 듣기 힘들겠지만 그 어떤 것도 내 잘못이 아니었어. 하준의 몸이 굳어졌다. 그날 저녁 하준이는 지원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나와 함께 있었단다. 8시쯤 하준이가 문을 가리키며 히스테리 상태가 되었지. 마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머니,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준이는 알았단다. 아이는 그것을 느꼈지. 그때 나는 하준이도 영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나는 아이를 진정시킬 수 없었단다. 마침내 나는 매일 후회하는 결정을 내렸지. 하준이를 네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 이준호는 자신의 혈관에 얼음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그날 밤 하준이를 집으로 데려갔다고요? 9시 15분에 도착했지. 하준이가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 나는 위층으로 따라갔고 침실 문간에서 아이가 얼어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단다. 그리고 나는 지원이가 침대에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 우리의 주치의인 박민석 박사가 있었지. 그들은 말다툼을 하고 있었지. 지원이는 울면서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어. 박민석은 자신의 의료 사기가 밝혀지면 자신이 파멸할 것이라며 그녀에게 조용히 있어달라고 빌었지. 다른 환자들에게도 똑같은 실험 약물을 투여했다고 했어.
이준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실험 약물. 윤지원은 몇 달 동안 아팠다. 박민석은 그녀에게 실험적인 치료를 받게 했고 FDA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아니었다. 그 약물은 그녀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었다. 검시관은 자연사라고 했어요. 박민석이 그녀의 기록을 위조했기 때문이지. 지원이가 쓰러진 후 그는 부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단다. 지원이는 그의 첫 희생자가 아니었어. 이준호. 그녀는 그의 네 번째였단다. 이준호는 메스꺼움과 싸우며 의자를 꽉 쥐었다. 하준이가 이것을 봤다고요. 하준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지원이가 쓰러지는 것을 봤다. 박민석이 당황하고 실패하고 그러더니 전화로 거짓말하며 자신의 흔적을 덮으려는 것을 들은 것을. 하준은 귀를 막고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나는 하준이를 붙잡고 달아났단다. 차에서 헤킬그루브에 전화했지만 두려웠어. 박민석은 연줄이 닿아 있고 강력해. 그의 매형이 연방 판사야. 나는 하준이를 보호하는 것이 지원이를 위한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 어머니는 그가 살인죄를 피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준호가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리고 하준이가 가장 큰 대가를 치렀지. 저 어린 소녀는 한 남자의 탐욕 때문에 엄마가 죽는 것을 지켜보았어. 그리고 그가 말하려 했을 때 말들이 나오지 않았지. 이준호는 떨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사실이니? 하준의 눈은 2년 동안 갇혀있던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민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준호가 치명적일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전히 개업 중이고, 여전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여전히 삶을 파괴하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멈춰야 해요. 은하가 일어섰다. 우리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하준이의 증언 없이는 하준이는 증언할 거예요. 자신의 말들을 찾으면 모두에게 말할 거예요. 하준은 천천히 엄청난 노력으로 그의 입이 열렸다. 소리가 나오려 했지만 갇혔다. 괜찮아, 아가야. 이준호가 무릎을 꿇어하며 말했다. 네가 준비되었을 때 아빠가 바로 옆에 있을게. 우리가 박민석이 다른 누구도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할 거야. 하준은 소리 없이 흐느끼며 이준호의 목에 팔을 감았고 이준호는 마침내 이 아이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이해하며 아들을 안아주었다. 이준호는 국내 최고의 조사회사를 고용했다. 2주 이내에 그들은 박민석 의사가 5년 이상 동안 FDA 미승인 실험 임상시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윤지원은 사망한 네 번째 환자였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괴물이야. 이준호가 서재를 서성거리며 말했다. 이준호의 변호사 최태연이 지적했다. 가장 강력한 사건은 하준이의 목격자 증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5살이고 말을 못하죠. 이준호가 씁쓸하게 말했다. 거의 6살이에요. 은하가 정정했다. 하준이의 생일이 3주 남았어요. 하준은 마음의 무늬놀이를 통해 완전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실제 말은 여전히 갇혀 있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박민석은 누군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라고 하세요. 이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은하가 이 대표님 복도에서 저와 단둘이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은하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대표님은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하준이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대표님의 감정은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것은 아이가 자신의 말들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네가 뭘 제안하니? 복수가 아닌 치유에 집중하세요. 하준이는 자신의 말이 선을 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네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셨어. 할머니는 복수는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지. 그날 밤 이준호는 하준과 함께 앉았다. 우리가 그를 벌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잊게 될 거야. 너의 목소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단다. 아가야. 사람들을 보호하는 힘. 하준은 7개의 블록을 집어 장난감 피규어 주위에 보호적인 원 모양으로 배열했다. 네가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구나. 이준호가 짐작했다. 하준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말할 준비가 되면 우리가 모두가 듣도록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울지검 아동청소년팀 서혜진 형사가 전화했다. 귀하와 가능하면 아드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서 형사는 그날 오후에 도착했는데 하준을 편안하게 해주는 온화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증언을 요구하지 않는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문의인식. 은하의 눈이 빛났다. 마음의 문의 놀이요. 하준이는 문의를 정말 잘해요. 그날 밤 그가 본 것을 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호는 하준을 바라보았다. 내 선택이야, 아가야. 하준은 자신의 방으로 걸어가 블록, 장난감 피규어, 색깔 종이를 가지고 돌아왔다. 다음 1시간 동안 하준은 장면을 만들었다. 침실을 위한 파란 종이, 누워있는 엄마 피규어, 그녀 위에 서 있는 어두운 피규어 박민석, 주위에 흩어져 있는 빨간 블록, 위험, 고통, 마침내 문간에 있는 작은 피규어, 그 자신. 이것은 놀랍군요. 서 형사가 숨을 내쉬었다. 하준의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엄마가 쓰러진다. 어두운 피규어가 당황한다. 전화기, 거짓말, 두려움. 그 남자가 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니? 하준은 고개를 저었고 입 위에 잠그는 동작을 했다. 너는 안전하기 위해 조용히 있었구나. 서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현명했단다. 하준아. 하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 대표님, 이것만으로도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윤지원과 하준이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서 형사가 떠난 후 이준호는 은하가 도시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는 로스 할머니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영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모든 사람은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준이가 오늘 촛불을 켰어. 이준호가 말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밝았어요. 하준의 6번째 생일은 맑고 상쾌한 10월 아침이었다. 하준이 깨어났을 때 그는 즉시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트 모양의 귤색 양초 7개, 그 주위에 파란 양초 6개, 홀로 서 있는 보라색 양초 하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니? 은하는 배열을 살폈다. 귤색 7개, 그의 엄마의 사랑이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 파란색 6개, 이제 그의 나이. 그의 새로운 시작, 보라색.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 보라색은 제 색깔이에요. 그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엄마의 사랑이 그를 저에게 이끌었고 저는 그가 새로운 시작에 도달하도록 도왔다고요. 정말 아름답구나 아가야. 이준호가 목이 메인 채 말했다. 하준은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그는 보라색 양초를 가리키고 누나라는 몸짓을 했다. 파티는 마법 같았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하준이 은하의 선물을 열었을 때였다. 은하가 그린 패턴과
사파로 가득 찬 수제 책이었다. 제목은 자신의 누나를 찾을 때까지 자신의 말들을 안전하게 지킨 소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주는 눈물을 흘리며 그림들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다. 이야기는 슬픈 소년이 밝은 눈의 소녀를 만나 패턴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마침내 사랑과 빛으로 둘러싸여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은하는 이렇게 썼다. 모든 목소리는 들릴 자격이 있고 모든 마음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준아. 내 누나가, 은하가. 하준은 은에게 팔을 감고 그녀를 꽉 안았다. 소원을 빌렴. 박연희가 촛불을 켜주며 말했다. 하준은 눈을 감고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다. 그러더니 눈을 뜨고 촛불을 불어 껐다. 무슨 소원을 빌었니? 한 아이가 물었다. 하준은 은하를, 그리고 이준호를, 그리고 박연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열렸고 엄청난 노력으로 소리가 나왔다. 가. 방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하준의 얼굴이 집중으로 찌푸려졌다. 가족. 은하가 울음을 터뜨렸다. 박연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이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말했구나. 이준호가 속삭였다. 하준아, 네가 말했어. 가족. 하준이 더 강하게 반복했다. 그러더니 이준호, 은하, 박연희를 가리켰다. 내 가족. 댐이 무너졌다. 이준호는 소리내어 울면서 하준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은하는 그들 둘 모두를 감싸 안았고 박연희도 합류하여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소년 주위에 사랑의 원을 만들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준호가 말했다. 엄마 지원가. 하준이 갑자기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 지금 우리와 함께 축하하고 계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하준아. 자신의 용감한 아들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 파티는 기쁨 속에서 계속되었다. 하준은 고마워. 사랑해, 은하 누나라고 말했다. 그날 밤 이준호는 두 아이 모두 침대에 눕혔다. 먼저 은하에게 네가 해냈구나. 네가 하준이에게 그의 목소리를 되찾아줬어. 그러더니 하준의 방으로 갔다. 힘든 하루였지. 힘들었어. 하준이 쉰 목소리로 동의했다. 엄마에 대해서, 나쁜 아저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무도 안 믿을까봐 무서웠어. 서 형사가 너를 믿어. 아빠가 너를 믿어. 곧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믿을 거야. 그러면 그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멈출 거야. 그러면 멈출 거야. 이준호가 약속했다. 하준은 잠시 동안 조용했다. 엄마는 내게 사랑을 가르쳐줬어. 은하 누나는 나에게 용기를 가르쳐줬어. 아빠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거야. 이준호는 아빠는 너에게 때로는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구나. 하준은 졸린 듯 미소 지었다. 사랑해요, 아빠. 하준이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2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준호의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다. 아빠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하늘의 모든 별보다 더 많이. 하준이 잠들자 이준호는 복도에서 박연희를 발견했다. 말을 했구나. 은하가 그를 위해 찾아주었습니다. 아니란다. 박연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은하는 그에게 어디를 봐야 하는지 보여주었을 뿐이야. 하지만 하준이는 스스로 어려운 일을 해냈단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을 열 용기를 찾아야 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오는 거야. 이제 하준이는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야 해. 이준호는 그는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준이가 박민석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그의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좋아. 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단다. 그들은 체포할 준비가 되었지만 먼저 하준이의 완전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해. 내일 만나고 싶다고 하는구나. 이준호는 내일이요. 우리는 준비될 겁니다. 서 형사는 아동심리학자 박나연 박사와 함께 도착했다. 하준은 이준호와 은하 사이에 앉아 그들의 손을 꽉 쥐었다. 하준아,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알겠어요. 하준이 속삭였다. 하준의 목소리는 더듬거렸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 댁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방식, 집으로 돌아온 방식, 엄마와 박민석이 말다툼하는 것을 발견한 방식. 그들은 무엇에 대해 말다툼하고 있었니? 엄마가 아저씨가 나쁜 약을 줬다고 했어요. 그것이 엄마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고 했어요. 아빠에게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박민석 박사는 뭐라고 했니? 그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자신을 망칠 거라고 했어요. 아무도 엄마 말을 안 믿을 거라고 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니? 하준아. 엄마가 쓰러졌어요. 아저씨가 엄마를 깨우려 했지만 엄마는 안 일어났어요. 저는 돕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박민석 박사가 너를 봤니? 아니요. 저는 문 뒤에 숨었어요. 저는 그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방금 엄마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줘서 정말 용감했단다. 너는 박민석 박사가 네 엄마에게 그녀를 아프게 만든 약을 줬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로 확실히 들었니? 하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치료 계획이 효과가 있었어야 했는데, 지원아. 다른 환자들은 호전을 보였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다른 환자들은 아이가 없었고 가족이 없었어요. 당신은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어요. 민석 씨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은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그것이 실험적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인용의 구체성은 방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의 정확한 말을 기억하니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하준이 조용히 말했다. 말할 수 없을 때조차도 저는 매일 밤 꿈속에서 모든 단어를 기억했어요. 이준호는 하준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괜찮아, 아가야. 인터뷰는 또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끝났을 때 서 형사는 엄숙했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민석 의사의 즉각적인 체포와 의료 면허 정지를 권고합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에요. 서 형사가 떠난 후 하준은 지친 채 이준호에게 쓰러졌다. 은하는 네가 해냈어. 정말 용감했어. 피곤해. 하준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소나기가 조여졌다. 아빠, 만약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요. 만약 그가 달아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 하지만 하준아, 최악의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는 이미 이겼어. 너는 내 목소리를 찾았어. 너는 네 진실을 말했어. 은하가 덧붙였다. 그리고 로사 할머니는 항상 우주는 기록을 보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진실을 알았어요. 저는 엄마가 시작한 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 이준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너는 그러고 있단다. 그날 저녁 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를 구금했습니다. 박민석 의사는 오후 3시 47분에 그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4건의 비자발적 과실치사,
의료 사기, 증거 위조, 그리고 의료 과실 은폐 공모 혐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준호는 안도감이 그를 덮치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하준이의 증언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박민석은 몇 년 동안 계속 개업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드님은 영웅입니다. 이준호가 하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 조용하고 슬픈 끄덕임뿐이었다. 엄마는 이제 쉴 수 있어요. 하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은하가 로사 마르티네즈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네가 하준이가 자신의 말들을 푸는 것을 도왔어. 저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은하가 말했다. 하준이의 목소리는 돌아왔지만 치유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또 다른 꿈을 꾸셨어요. 할머니는 하준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또한 그림자가 그를 다시 침묵시키려 하는 것을 보셨어요. 할머니는 문의가 완성되지 않았고 하준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전에 나와야 할 하나의 진실이 더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준호는 차가운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진실?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전히 숨겨진 무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하준이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들의 말에 소환된 것처럼 하준이 창백한 얼굴로 문간에 나타났다. 저 무언가를 기억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잊었던 무언가, 박연희 할머니에 대한 무언가, 그날 밤 할머니가 하신 말씀, 뭔가 잘못되었어요. 이준호의 피가 얼음으로 변했다. 무슨 말을 했니, 하준아? 하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엄마가 쓰러지기 전에 할머니가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했지만 지원아, 너는 듣지 않았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독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이준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은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푸른 눈에서 같은 경악스러운 이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오, 안 돼. 은하가 속삭였다. 박연희 할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박민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면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준호는 자정에 어머니와 대면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계셨습니까? 박연희는 이해하지 못한 척하지 않았다. 지원이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짐작했단다. 정확히 무엇을 짐작하셨는데요? 박민석이 지원이에게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약물이 FDA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준호의 손이 꽉 쥐어졌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요? 나는 충분히 말했어. 박연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지원이에게 치료를 중단하라고 간청했지.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이었어. 그녀는 박민석의 치료 계획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계속하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아니, 나는 주 의료위원회에 연락했지. 익명으로 고발했지만 박민석은 높은 곳에 연줄이 있었어. 조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단다. 지원이가 돌아가신 밤, 하준이는 네가 그녀에게 경고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단다. 박연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날 오후 내가 지원이에게 전화했어. 박민석의 치료가 버몬트에서 환자를 죽였다는 문서를 찾았지. 나는 그녀에게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박민석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그녀는 기회를 얻지 못했단다. 나는 박민석이 거기에 있을 줄 몰랐어. 하준이와 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나는 박민석이 그녀를 침묵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지. 그런데도 그 후에도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요? 나는 너무 두려웠어. 박연희가 속삭였다. 박민석의 매형은 연방 판사야. 그 남자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하준이를 데려갈 힘이 있었어.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준이를 붙잡고 달아났단다.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의 대신 침묵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침묵을 지킨 2년 동안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알아. 박연희가 흐느꼈다. 내가 한 일을 알아. 그것 때문에 너와 하준이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단다. 하지만 이준호, 나는 하준이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강력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침으로써요. 그 말은 박연희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준호는 결함이 있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이 여인을 응시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모든 것을요. 어머니는 내일 서 형사에게 가서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사법방해로 기소할 거야. 네, 그들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준이와 은혜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할 겁니다. 박연희는 황폐해진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를 용서할 수 있니?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결과를 마주한 후 몇 년 후에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두려울 때조차도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선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 다음 날 아침 박연희는 은하와 하준과 함께 앉았다. 너희들을 매우 화나게 만들 수도 있는 무언가. 은하의 푸른 눈이 그녀를 살폈다. 박민석 박사에 대해 윤지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으셨죠. 어떻게 알았니? 문희는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가끔 하준이를 바라보는 방식, 사랑뿐만 아니라 죄책감으로도.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짐작했단다. 박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무서웠어. 나는 더 열심히 싸우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지. 옳은 것 대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때문에 내 엄마는 돌아가셨고 너는 2년 동안 내 목소리를 잃었어. 정말로, 정말로 미안해. 하준의 작은 얼굴은 이해 같은 무언가를 보였다. 할머니는 무서웠군요. 제가 무서웠던 것처럼요. 할머니도 할머니의 말들을 가두어 버리셨군요. 그의 용서의 단순함은 박연희를 산산조각냈다. 나는 네 이해를 받을 자격이 없어. 로사 할머니는 모든 사람은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하가 말했다. 할머니는 용기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전에는 두려워하셨지만 지금은 용감하게 행동하고 계세요. 그것이 중요해요. 정말로 그럴까? 네. 하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가 돕고 계시잖아요. 이제 할머니는 증인이에요. 박연희는 그날 오후 서 형사에게 가서 완전한 진술을 했다. 저녁 무렵 박민석에 대한 사건은 실질적으로 더 강해졌다. 아침이 되자 그의 보석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박연희에 대한 결과는 가혹했다. 그녀는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명예는 파괴되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준과 은하는 매일 그녀를 방문했다. 그들은 그녀와 마음의 문의 놀이를 했고 할머니는 지금 정말 용감하세요. 더 이상 숨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하준이 말했다.
할머니는 길을 잃으셨지만 이제 저처럼 찾으셨어요. 이준호는 엿들었고 그의 아들이 옳았다. 박연희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길을 잃었고 하준이 침묵 속에 길을 잃었던 것처럼 둘 다 진실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다. 어쩌면 용서는 한 사람의 진정한 척도는 그들이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할 용기가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결국에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준호가 은하에게 말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요. 은하가 말했다. 로사 할머니는 용서는 뼈를 치유하는 것과 같다. 필요한 시간을 주면 다시 강해진다고 하셨죠. 6개월 후 이준호는 만원인 강당 뒤쪽에 서서 연단 위에 있는 아들을 지켜보았다. 이제 6살 반인 하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아동 옹호 서밋에서 300명에게 연설하고 있었다. 제 이름은 이하준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할 용기가 너무 없어서였습니다. 은하는 앞줄에 앉아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 옆에서 박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사법방해로 사회봉사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민석 의사는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매형인 연방판사는 불명예스럽게 사임했다. 하지만 오늘은 박민석에 관한 날이 아니었다. 저는 두려워하거나 갇혀있다고 느끼는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준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며 계속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고 여러분 옆에 서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준호는 은하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입양은 3개월 전에 최종 확정되었다. 로사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은하가 속삭였다. 하준은 이제 청중에게 자신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의 사랑을 나타내는 귤색 블록 7개, 은하를 나타내는 보라색 양초, 진실을 나타내는 파란 블록. 이것은 마음의 무늬놀이입니다. 제 누나 은하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말이 너무 어려울 때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시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표 후 수십 명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준호는 하준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말을 하지 않은 5살짜리 소녀에게 마음의 무늬놀이를 참을성 있게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분 이내에 그 어린 소녀는 색깔 블록들을 배열하며 말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타고난 선생님이야. 박연희가 조용히 말했다. 지원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치유 중이었지만 그들은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이준호는 은하의 보라색 방에서 두 아이가 함께 거대한 패턴을 만든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무엇이니? 우리 가족이에요. 하준이 간단히 말했다. 보세요. 귤색 부분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보라색 부분은 은하 누나와 로사 할머니예요. 파란색 부분은 진실이에요. 그리고 은색 부분은 그는 다른 모든 것 주위에 보호적인 원 모양으로 배열된 동전들을 가리켰다. 그것은 아빠예요. 아빠는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함께 있도록 지켜주는 부분이에요. 이준호의 목이 메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패턴의 바로 중앙에 작은 흰색 양초를 놓았다. 이것은 아직 자신의 목소리를 찾지 못한 모든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하준이와
저는 그들을 돕고 싶다고 결정했어요. 프로그램처럼요. 사명처럼요. 하준이 정정했다. 엄마는 누군가가 엄마의 목소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은하 누나가 저를 도와서 제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엄마를 기리는 방법이에요. 이준호는 두 아이 모두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네 엄마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거야. 윤지원 어린이 목소리 재단. 우리는 치료사들을 훈련시키고 마음의 문의놀이를 가르칠 거야. 정말요? 하준의 눈이 빛났다. 너희 둘은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용기와 치유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 은하는 이준호의 어깨에 기대었다. 로사 할머니는 부서진 것들도 용감하게 조각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모은다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모두 부서졌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세요. 이준호는 바닥에 있는 패턴을 바라보았다. 상실과 사랑, 고통과 치유, 끝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아름답고 복잡한 배열. 그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우리를 보렴. 그날 밤 이준호는 자신의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밖 어딘가에는 침묵과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의지할 곳, 시도할 방법,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윤지원에 대해, 로사 마르티네즈에 대해, 박연희에 대해,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된 하준과 은혜에 대해 생각했다. 여정은 고통스러웠다. 진실은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서서 이준호는 심오한 무언가를 이해했다. 사랑은 사람이 죽을 때 죽지 않는다. 그것은 변모한다. 윤지원의 사랑은 하준의 용기 속에, 로사의 사랑은 은하의 영감 속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모든 고통, 모든 치유, 새로운 패턴으로 조심스럽게 배열된 모든 부서진 조각들이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했다. 불완전하고 복잡하고 여전히 치유 중이지만 진짜이고 용감하며 함께인 가족. 하준의 목소리는 2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제 그것은 솟아오르고 있었고 다른 목소리들도 솟아오르도록 돕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준호는 깨달았다. 그들이 윤지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사였다. 복수도 씁쓸함도 아닌 어둠을 밀어내는 빛 한 번에 하나의 목소리씩. 아침에는 재단 계획을 시작할 것이다. 그 일은 힘들겠지만 그들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서진 조각들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짓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다. 그들은 증오 대신 치유를, 침묵 대신 진실을,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한다. 항상